바이든 대통령이 서부 항만의 물류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롱비치항에 이어 LA항에서도 24시간 운영 체제에 들어갑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업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탈세 단속과 세수 확대를 명목으로 개인 은행 계좌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금이나 출금액이 연 $600를 초과하는 계좌는 다 포함 대상입니다. FDA 자문기구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식당 등 실내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부 항만의 물류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롱비치항에 이어 LA항에서도 24시간 운영 체제에 들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물류업체와 트럭 노조,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북미법인도 화상 참석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는 연말은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하역 인력이 부족해 컨테이너 갯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만의 물류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수송의 40%를 차지하는 서부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의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동부의 뉴욕항과 조지아주 서베너항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교통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까지 설치했던 백악관은 일단 LA항을 24시간 체제로 연장 운영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롱비치항은 이미 3주 전부터 부분적으로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월마트와 페덱스, UPS 등 대형 유통 및 수송업체도 미 전역의 상품 운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국자가 이런 노력을 90일간의 전력 질주라고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공급 위기는 부분적으로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촉발됐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소비를 약화할 위협일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80를 넘어서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업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팀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계속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부족 현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 12일에는 관계부처 회의도 열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톰 빌색 농무장관, 아데왈레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지나 메카시 백악관 기후변화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가는 배럴당 $80를 넘어서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4% 상승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의 증산 확대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일 회의에서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11월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공급 병목 현상과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는 정치적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점진적인 테이퍼링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매달 국채 $100억, 주택 저당증권 $50억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의사록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리들이 이르면 오는 11월 중순까지 제공해온 특별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준 이사들은 경제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곧 월별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고 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11월 2일에서 3일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경우 테이퍼링 절차는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테이퍼링은 매달 국채 1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준은 매달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4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을 경우 매입 종료 목표 시기는 2022년 중반이 됩니다. 회의록은 경제 회복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중반쯤 마무리되는 점진적인 테이퍼링 과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명기했습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이사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공급망 병목 현상 등에 발생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부 이사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는 앞으로 2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탈세 단속과 세수 확대를 명목으로 개인 은행 계좌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금이나 출금액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는 다 포함 대상이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재무부가 입금이나 출금액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이 연방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현재 연방의회가 심의 중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예산 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을 1년 동안 입금한 금액이나 1년 동안 출금한 금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예외 없이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은행 계좌를 갖고 있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미국인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1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현금 입금이 $10,000를 넘을 경우 등에만 계좌 내역을 IRS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 금융업계와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은 비현실적이고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정부에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검찰총장들은 이 법이 예산 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무 보고 대상 한도를 $10,00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FDA 자문기구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고령자나 면역 취약층, 고위험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식품의약국의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성인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맞추라고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으로 권고된 인구 집단은 앞서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부스터샷 대상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고령자와 고위험군도 부스터샷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의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존슨앤존슨의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원은 45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부스터샷으로는 모더나의 백신을 맞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원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백신 종류별로 부스터샷을 접종한 뒤 항체 수준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가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15일 뒤 항체 수준이 7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얀센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했을 땐 항체 수준은 35배 올라갔습니다. 반면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항체는 4배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논문 저자들은 참가자 수가 적었고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오늘 모더나, 내일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각각 평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식당 등 실내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고에만 그쳤던 단속 초기와는 달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증명 확인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후 총 27,500개 이상의 업소가 단속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 사항이 적발된 6,760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에 각 $1,000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순 경고 조치에 머물렀던 데서 단속이 강화되는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인이 운영하거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일 저녁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한인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는 일행에게 한 명씩 백신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하튼의 한 일식당에서도 직원들은 백신 증명에 명기된 이름과 아이디를 일일이 대조하고 백신 증명의 유효기간까지 확인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식당, 체육관, 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12세 이상에 대해서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Key2 NYC의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나고 해당 조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시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00부터 최대 $5,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연방법원은 식당 등 실내업소 출입 시 백신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인종차별이 아니라면서 시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로 논란을 빚어온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가 결국은 중단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다른 대중교통 방안과 경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지난 12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의 진행을 일시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는 공항에서 7번 전철 매츠 윌렛츠 포인트역까지 1.5마일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1억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롱아일랜드에서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통해 미드타운 맨하튼에서는 7번 전철을 이용해 매츠 윌렛츠 포인트역까지 이동한 후 에어트레인을 통해 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다나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 교통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항 이용객의 대부분이 맨하튼 쪽에서 출발하거나 맨하튼 방향으로 향하지만 에어트레인은 반대 방향인 동쪽의 매츠 윌렛츠 포인트역과 연결돼 이동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며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컬 주지사에게 촉구해왔습니다. 또 $21억 과도하게 투입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지적돼 왔습니다. 한편 프로젝트를 보류한 항만청 측은 관련 단체 및 독립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라과디아 공항으로 진입하는 다른 대중교통 방안과 경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 공항 검색대에서 올해 적발된 총기류가 약 4,500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년대 최대 규모인데 코로나19로 항공 여행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어제 교통안전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 수가 20년대 최대 규모인 4,49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공항에서 총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해는 2019년으로 4,432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항공 여행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총기 적발 건수 증가는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총기 구매 및 소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데이빗 피코스키 교통안전청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공항 검색대 총기 적발 건수 증가 추세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총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공항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 잭슨 국제공항으로 391건의 총기가 적발됐습니다. 2019년 323건, 2020년 220건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위는 323건이 적발된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3위는 168건을 기록한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공항 검색대에서 총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미국인의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3,400mg인 일일 나트륨 소비량을 2024년까지 3,000mg으로 12% 감축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FDA가 어제 2024년까지 국민 1인당 일일 나트륨 소비량을 현재 3,400mg에서 3,000mg으로 1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식품 산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이 이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FDA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FDA는 장기적으로는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그런데 FDA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일일 권장량보다 50%가 넘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2세에서 13세 아동들도 95%는 나트륨 섭취량이 일일 권장량을 넘습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비만, 당뇨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2024년까지면 식품 생산자들이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소비자들은 식습관을 개선할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서서히 온건한 방식으로 섭취량을 줄여나가도 앞으로 수년이면 식생활과 관련된 질환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6천 건 줄어 코로나19 대유행 후 최저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 미만을 기록한 것은 대유행 시작 무렵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25만 6천 건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최근 4주간 이동 평균은 33만 4,250건으로 역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2만 건을 크게 밑돌아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최소 2주간의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59만 건으로 14만 4천 건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국립공원들 13곳 가운데 12곳은 서부 지역에 있는 공원들이고 이 가운데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캘리포니아주의 요세미티 등 2곳이 가장 사망사고가 많은 위험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공원에서 가장 흔한 사망사고는 추락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학적인 비상사태 또는 자연사가 192명, 원인 불명의 급사가 16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사망자 가운데 42명은 의학적인 또는 자연적인 이유로 숨졌는데 대부분은 폭염 때문에 일어난 사망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표하는 연예산업노조는 제작자협회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6만 명의 조합원이 18일부터 전국적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튜롭 노조위원장은 휴식, 식사시간,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파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산업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28년 역사상 대규모 파업이 됩니다. 노조에는 영화 제작자와 촬영감독, 세트 디자이너와 목공,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애니메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맨하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근에 있는 메르다드 사디, 골동품 상점 주인인 사디가 법원 증언에서 자신이 판매한 많은 골동품들이 정교하게 만든 가짜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맨하튼의 최고법원 법정에서 읽은 성명서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수집가들에게 수천 개의 가짜 골동품을 팔았다면서 너무 돈 욕심을 부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판매한 가짜 골동품들은 해외에서 발굴돼 뉴욕으로 들어온 수백 년 이상 된 공예품들이 아니라 상점 뒤 골방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